히틀러의 망상이 현실이 될 뻔했던 나치의 원자폭탄 개발의 핵심, 우라늄 클럽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느슨했던 연합국의 긴장감을 안겨준 우라늄 클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2주가 흐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독일 군부는 베를린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물리학자와 화학자 8명을 불렀고 그 중에는 방사화학의 선구자 오토 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모두 독일군 최고 사령부가 끔찍한 계획을 위해 자신을 전선으로 보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그들은 이미 그날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물리학자 쿠르트 디프너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자 크게 안도합니다. 물론 그들 중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디프너를 경멸했지만요. 디프너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수가 아니었고 그들이 저급하게 여기는 군수 분야에서 일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 독일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디프너에게는 뭔가 애처로워 보이는 점도 있었는데요. 옷이 몸에 제대로 맞지 않았고 안경이 늘 코에서 미끄러져 내렸으며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윗사람에게 알랑거렸죠. 하지만 평소에는 디프너를 비웃었을지 몰라도 그날만큼은 그들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디프너는 군인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들이 전선으로 끌려갈 염려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디프너가 훨씬 치명적인 계획을 제안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지식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나치는 1939년에 과학자들에게 병역 면제를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화학자와 물리학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는데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디프너가 상관들에게 야심찬 계획에 판돈을 걸어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핵분열 폭탄을 만드는 것이었죠. 나중에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우람페라인, 즉 우라늄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핵분열 폭탄 이야기가 나오자 방 안에 있던 과학자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막대한 돈과 자원을 그것이 더 필요한 곳에서 끌어오게 될 이 계획은 쓸데없는 짓이 될 공산이 컸습니다. 게다가 핵폭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디프너는 이러한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툰 재주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최소한의 시도는 해보자고 동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여기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거였죠. 어쨌든 미국과 영국의 물리학자들도 핵분열 연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선량한 독일인이라면 미국이나 영국인에게 조국이 패망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보다 동료들의 이목을 끈 건 다름 아닌 병역 면제 여부였죠. 역시 예나 지금이나 군대 가기 싫은 건 매한가지네요. 아무튼 이 선택 앞에서 과학자들은 동참하기로 서명했고 비록 자신의 주요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 회의는 디프너에게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디프너는 우라늄 클럽 회원의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람을 제외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양자역학의 선구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자 디프너는 하이젠베르크는 이론 물리학자지만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는 공학기술과 응용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물론 사실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하이젠베르크를 좋아하지 않았던 디프너가 명단에서 그를 뺨으로써 모욕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하이젠베르크의 이론 물리학자 패거리는 디프너 같은 군사과학자를 이류로 취급하며 깔봤고 하이젠베르크는 디프너의 연구를 아마추어라고 깎아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프너는 매력적이고 명석한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을 압도해 그 계획을 좌지우지할까봐 염려했는데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한 과학자가 하이젠베르크를 우라늄 클럽에 참가시키자고 제안했을 때 디프너는 거부했죠. 하지만 다수의 과학자가 하이젠베르크의 참여를 지지하자 디프너도 전체 계획에 지장이 있을까봐 불안해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디프너는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어찌어찌 우라늄 클럽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 라이프치히를 떠나서 베를린에 도착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디프너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병역 면제를 받아 몹시 기뻤는데요. 게다가 우라늄 클럽에는 그가 몹시 보고 싶었던 절친 카렐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가 있었습니다. 바이츠제커는 귀족 가문의 후손이자 덴마크 주재 독일 고위 외교관의 아들이었는데 과학에도 소질이 있었던 거였죠.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에서 벗어난 문제에는 둔하고 심지어 멍청하기까지 했는데요. 외교관의 아들인 바이츠제커는 세상을 더 잘 알았고 친구가 무자비한 독일 과학계에서 잘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1932년부터 소원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30살의 하이젠베르크가 16살이던 바이츠제커의 여동생에게 사랑을 불쑥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었죠. 누가 양자역학의 선구자 아니랄까봐 사랑을 관찰함으로써 확정해버렸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뒤로 몇 년 동안 본 적이 거의 없던 두 사람은 우라늄 클럽에서 재회하게 된 거였습니다. 바이츠제커는 남동생을 폴란드 침공에서 잃는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클럽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동료들과 달리 언제나 계산이 빠른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원자폭탄을 연구하면 군부 내에서 과학자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 주장했죠. 그리고 잘만 하면 심지어 나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게임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우라늄 클럽의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원자로를 만드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핵폭탄 재료를 훨씬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바이츠제커 덕분에 세 번째까지 충족되자 우라늄 클럽은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한 과학자가 어처구니없이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고국의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중년 과학자는 자기보다 13살 어린 여성 공무원에게 푹 빠져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처럼 지내다 실험을 망쳐버린 거였죠. 뭐 과학자도 사람이죠. 아무튼 이 사람의 큰 실수 때문에 우라늄 클럽은 원자로에 쓰일 감속재로 흑연을 배제하고 중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큰 실수냐고요? 1940년에 중수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독일이 아닌 노르웨이에 있었죠. 1940년 4월 제3제국은 돌연히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했고 5월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치가 중수와 우라늄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정보기관들을 통해 연합국에 알려졌는데요. 연합국은 나치가 중수와 우라늄을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쓸 거라 예상했고 영국 정부는 핵무기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엽니다. 이를 시작으로 영국 과학자들과 미국 과학자들은 마침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니다. 맨해튼 계획은 진주만 공격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추진력이나 구체적인 목적 없이 몇 달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무기력 상태는 1942년 9월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맨해튼 계획의 총책임자가 되면서 끝나는데요. 매달 6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관장하던 그로브스는 예산이 1억 달러에 불과한 맨해튼 계획을 맡게 된 걸 좌천이라 여겨 분기탱천했죠. 이런 그로브스가 총책임자로서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무기설계연구소 책임자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오펜하이머를 책임자로 임명한 일은 탁월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논란을 낳은 결정이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여러 물리학자는 그가 햄버거 매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깠고 군부는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렸다는 점 때문에 기밀정보 취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를 완전히 믿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의무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로브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동안의 독일의 원자폭탄 계획이 성공해 지옥문이 열릴까봐 몹시 불안해했다. 게다가 덴마크에서 탈출해온 과학자의 증언과 스케치까지 더해지자 불안감은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그로브스의 한 측근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정보 수집팀을 만들어 유럽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로브스는 이에 동의했고 그렇게 알소스 임무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 원자 스파이의 내용 중 극히 일부인데요. 여러분 혹시 나치의 원자폭탄 계획을 필사적으로 막은 과학자와 스파이들에 대해 아시나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둘러싼 치열한 과학 첩보작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케네디 대통령의 형, 노벨상 수상자, 호전적이고 무모한 대령, 그 밖에 온갖 불안당과 영웅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히틀러의 야망을 막기 위해 뭉친 과학특공대 알소스 부대의 무모한 모험, 원자 스파이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끝마쳐야죠. 나치가 연합국의 양면 공격으로 패망하고 독일 핵 물리학자 수십 명이 연합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렇게 우라늄 클럽은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영국으로 옮겨진 그들은 한 영국인 장교를 통해 히로시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독일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다른 나라가 성공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BBC 뉴스를 통해 아나운서가 기술적 세부 내용까지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하자 그들은 결국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독일이 전쟁에 완전히 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독일이 적어도 실험실에서의 전쟁만큼은 이겼다고 믿었다. 느슨했던 연합국에 긴장감을 안겨준 우라늄 클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